안녕하세요. 해박 넘버원 안충수입니다. 오늘은 미국 원자력 발전소 환경 전문가로서 원자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한국해양대학 항해과를 나오고 연수선 2등 항해사 겸 교관을 하다가 MIT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지구과학관에서 기상, 해양, 지질 등 지구 환경 문제를 폭넓게 공부했습니다. 지구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로 세계가 떠들썩한데 미리 공부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이나 기상은 크게 봐서 지구를 둘러싼 유체역학, 즉 공기와 바다의 움직임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표 안도 관심이 있어 지질학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항해사로 근무할 때 태풍을 만나 혼난 경험도 있고 그때 마침 대양 컴퓨터 IBM 360이 나와 태풍의 진로 예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500mB를 기준으로 잡아 예측을 하는데 나는 밀도 가정치를 둔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초기 데이터로 해서 동서남북 2000km 이내의 기상 상태를 유체역학으로 푸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태풍의 진로 예측으로 기상학 석사 논문을 했는데 마이애미 허리케인 센터에서 제일 잘 들어맞는다고 오퍼레이션 모델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 산업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 MIT 엔지니어링 빌딩으로 옮겨 전공을 조선공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미 해군 잠수함의 자동 운항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밀도가 현저히 다른 바닷속을 잠수함이 지나갈 때 유체역학적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시하는 저의 조성과 석사 논문의 근간을 이룬 연구를 하였는데 담당 리희 교수는 획기적이라며 박사 논문감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박사 학위를 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자격 시험이 남아있는데 유체역학, 구조학, 응용역학, 진동학, 조선공학, 설계 등 6과목을 참고할 수 있는 책을 다 볼 수 있으되 일정 시간 내에 답안을 다 써야 하는 평소 실력이 요구되는 필기 시험이었습니다. 창의력과 응용력의 총 결산이었습니다. 필기 시험이 끝나고 교수들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구두 시험을 단답 형식으로 치러야 하는 일생일대의 고비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해양공학과 대학원 200여 명 중에서 나를 포함 2명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논문만 남아있는데 석사 논문을 하였던 리희 교수가 1년을 안식년으로 떠나고 학과장이었던 가힐리 교수로 정했는데 그분도 3개월 후 MIT 공대 학장으로 영전되어 나를 지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역학이 전공인 노만 존슨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셨습니다. 나는 논문을 쓰면서도 해양공학 과목 이외에 기계공학, 토목과학, 수학, 컴퓨터, 경영학 등 여러 과목을 다 이수했습니다. 어차피 배워두면은 다 써먹을 때가 있겠지 하는 생각에서 172학점이면 되는 박사과정에서 거의 배나 되는 학점을 이수했습니다. 저의 박사 논문은 동쪽 충격에 의한 탄성 및 비탄성 구조물의 여행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선박이 대형화되고 각종 해양 시설물의 동쪽 충격, 즉 파도나 지진에 의한 여행이 새 설계 공법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972년 MIT 해양공학 박사 1호가 탄생하였습니다. 재미있게도 내 성이 A로 시작되어 제일 먼저 졸업식에 총장에게 박사 학위를 받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해양공학 박사를 마칠 무렵 대형 석유회사, 조선검사소 여러 곳에서 채용 의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2차 대전 중 MIT 전기과 교수 셋이 만든 EG&G라는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부동식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줘야 데려갈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대학과 연구소에만 있어서 회사에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6개월 후에 제대로 평가해 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것이 동양의 겸손이냐고 물어온 게 기억이 납니다. 결국 나는 보통 박사들보다는 좀 높게 스타프 엔지니어로 채용되어 6개월 후 응용연구실장으로 승진시키며 5,000불을 더 올려받았습니다. 내가 MIT에서 여러 분야를 다 공부한 덕분에 공사 제안서를 조합하는 일을 남보다 잘할 수 있었고 또 수주에 오는 일에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EG&G 회사는 원자 폭탄 실험 중에 하이스피드 포토그래프, 레이더, 소나 등을 발명하여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공헌을 했고 해양, 기상, 지질 측정에 필요한 커렌트 미터, 사이드 스캔 소나, 소닉 붐 등 지구 환경 계측에 필요한 여러 장비 등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등 다른 산업 공장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 입지 선정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많은 양의 냉각수가 필요해 대개 연안에 건설합니다. 저는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 연구 자금을 받아 연안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책을 냈습니다. 방사선 물질의 확산은 랜덤 시어리를 쓰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온수나 기타 오염 물질은 컴퓨터를 이용한 확산 물질을 풀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게 이 책의 요지였습니다. 업계에서는 나의 이름이 서서히 알려져 서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에바스코라는 대형 건설 회사에 프린시플 엔지니어로 옮겼습니다. 텍사스, 루이지아나, 버팔로, 롱아일랜드 등 여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입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회사 재직 동안에 필리핀 원자력 발전소 입지 선정 문제로 출장을 여러 번 갔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소 윤영구 소장도 나한테 연락을 해서 앞으로 한국에도 48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니 입지 선정을 위해 좀 와달라고 부탁해서 고리, 월성, 한빛뚝 한국연합을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한전과 함께 엔지니어링 회사를 차리려는데 에바스코에 책임 맡은 일이 있어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서해안 조력발전소 건설 문제로 해양연구소에서 초청해 가로린반, 천수반 등 서해안 일대를 실사하고 미국 메인주 베이 오브 펀드 조력발전 자료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건설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현대그룹의 상검으로 조인했는데 국방, 내무, 상공, 세 장관의 공인이 찍힌 요인증도 함께 발급해 주어 정부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그때가 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거론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월성에 준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로 결정할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초창기 경력을 통해 친환경적인 원전을 건설하고 안전하게 운영해가며 또한 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상, 해양, 지질 등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현대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고 정주영 회장님의 간절한 부름을 받고 현대그룹에 조인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해서 국가로부터 산하부장을 받기도 하고 현대중공업 조선해양브랜드 총괄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2050년 세계적 목표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은 맞지만 탈원전 정책은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재생에너지, 즉 태양과 풍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이론상 과정이지 한국 지리적, 경제적 조건으로 보아 비현실적입니다. 이종호 전 한국수력원자력본부장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만 1,394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표 A에서 보시다시피 정부안대로 태양광을 시도하려면 서울시의 면적의 약 4.7배의 부지 면적이 필요하고 비용도 1,189조 6천억 원이나 들어 비현실적입니다. 한국은 땅이 좁아 그러한 면적이면 공장이나 아파트 단지 등 더 유용하게 쓰고 오히려 고출력 태양광 모듈을 개발해 건물의 옥상 및 외장재, 도로의 박음벽 양면 발전, 영농형 친환경 태양광 모듈 등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풍력도 한국에서는 바람이 안정적으로 불지 않아 많은 양의 전력을 출산하기가 힘들고 천상 공해에서 부유식으로 하여야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기술적으로도 한국은 태풍이 자주 통과하기 때문에 그 산더미 같은 엄청난 파도와 바람에 견딜 부유체와 계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일단 8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 풍력을 개발해 실증을 한 다음 몇백 개의 풍력기를 설치해 풍력 단지를 만든 다음 스마트하게 운영하려면 상당한 연구 개발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약속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거의 2천조 원이 듭니다. 표 B에서 보듯이 산업별로 보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발전, 철강, 석유화학 순입니다. 자원 빈국인 한국에서 원료 대체 비료도 218조 원이 들고 탈원전 시 합계 1991조 원이 듭니다. 우리가 친원전으로 바꾸면 802조 4천억이면 됩니다. 빌 게이트도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밤낮과 계절에 관계없이 대규모 전력을 생산하고 지구 어디서나 작동하면서 유일하게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은 원자력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MIT 연구진도 미국 전역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언제나 원자력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원자력은 친환경적, 즉 이산화 배출량이 석탄의 1%이며 경제적,
즉 연료비가 석유의 1.8%입니다. 둘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성이 우수해서 미국 원자력위원회와 유럽 원전사업자협회에서 안전성 및 경제성 인증을 받고 UAE에 4기를 수출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사업 공동참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제3국 원전 건설 사업에 진출할 때 미국은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은 이를 구현할 기자재 공급, 시공을 맡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기자재 공급, 특히 두산중공업과 시공, 특히 현대건설에서 이미 안전과 경제력을 증명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원자력 산학연 생태계를 더 증진시켜 세계적 원전 리더 국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공대를 세워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는데 핵공학과가 빠져 있어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원전 생태계를 되살려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과 핵융합 발전도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기존 대형 원전과는 달리 일체형이라 외부 냉각도 필요 없고 자체 냉각이라 원자로가 녹아버리는 멜트다운 현상도 피할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정권에 관계없이 30년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헛돈을 쏘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한국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문정부대로 나랏빚도 1068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빚도 많은데 공연히 탈원전을 하면서 1200조 원을 소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도 못해서는 안 됩니다. 미세먼지 주범은 내연 기관차, 석탄 화력 발전소,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몽골발 황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차, 수소산업 개발, 탈석탄 정책은 잘하는 것이지만은 위에 언급된 이유들로 탈원전은 아닙니다. 이 모든 지구상의 문제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경제를 집필하였으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박 넘버 1 안중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